안녕하세요. 저는 요리하는 성악가 테너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오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페라는 뭐 격식을 차리고 이렇게 또 오페라 무대의 그 배우들조차도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페라도 현재 대중들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페라를 우리 실생활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 오페라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 장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된장찌개 맛있게 먹는 것처럼 오페라도 그렇게 다가가면 훨씬 즐겁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말이라 요즘 공연장들 많이 찾으시는데요. 근데 오페라 하면 왠지 좀 낯설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리와 와인, 또 커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을 좀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우리 곁으로 친근하게 다가와준 음악가가 있습니다. 오늘의 동해인 요리하는 성악가 이현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워낙 뭐 유명하신 분인 거는 알고 있었고 예전에도 멋지다고 생각은 했는데 오늘 처음 뵌 거잖아요. 실물이 훨씬 더 멋지십니다. 아, 정말요? 예.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네, 듣기는 듣는데. 예. 그동안에 참 그 수많은 유명한 오페라들의 주역으로 활약을 하셨는데, 시청자분들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작품들 하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제 데뷔는 국립오페라단의 리골레토로 96년에 데뷔를 했었고요. 96년. 네네.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보엠이라든지 카르멘이라든지, 그리고 뭐 한국 작품으로 뭐 춘향전이라든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들은 아마 거의 다 출연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데뷔한 해에만 제가 알기로는 8개 작품을 하셨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요. 네. 예. 네, 데뷔할 때 이제 그 해에 한 3작품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 98년 정도에 8작품을 제가 했었고요.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모 신문사에서 그 매해 그 문화인물을 선정하는 네, 그 또 새뚜기라고 하는 또 그 별칭도 또 갖게 됐었죠. 참 무대 위에 그 오페라 가수라는 존재는 참 그 다른 세상에 있는 분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무대에서 요리를 하신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탈리아에서 유학하신 분들은 아마 뭐 저 정도는 다 요리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요리하는 게 즐거웠고, 또 그 요리를 하다 보니까 그 요리와 관계된 많은 이야기들을 또 접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개간지에 칼럼을 쓰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칼럼을 한 1년 정도 쓰다가 보니까 이게 요리와 음악과의 꽤 많은 부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실들이 나중에 보니까. 어떤 칼럼이었어요? 대구에서 그 발행되는 뉴룩이라고 하는 그 개간지가 있어요. 그 뉴룩에 제가 이제 음식과 음악 이야기를 이제 썼었죠. 그게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내용물이 쌓이면서 제 스스로 이걸 뭔가 직접 무대에서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무대에서 연주를 하면서 요리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고, 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요리도 선보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의 이게 이제 컨텐츠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 요리를 풀코스를 이제 무대 위에서 이제 직접 시연을 하면서 다양한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특별한 이벤트성의 어떤 손님들을 한 테이블 정도, 2테이블 정도 모시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관객분들 한 50명 이상 되는 관객분들에게 또 직접 이렇게 파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대 위에서 이제 만들어서
연주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도 하시고 요리도 직접 하시고. 그렇죠. 예, 둘 중에 하나만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거를 또 관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네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이제 파스타 소스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라인더로 갈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면 소스를 만들다고 이렇게 딱 가는 순간 무대 위에서 듣지 못한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위 기계음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결국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또 듣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새로움,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근데 맛은 보장 못합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기존에 없었던 형태의 무대를 선보이시는 이유는 대중들과 좀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런 걸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언제부턴가 다양성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음악,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제 그런 이슈가 생겼을 때 이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그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 어감이 주는 것 때문에 변화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저도 뭐 클래식을 한다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제가 성악을 한다 뭐 이 정도였죠. 그렇다면 성악을 하면서도 뭔가 다양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게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 전공을 가지고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할 것인가를 항상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성악가로서의 그 본분을 지키면서 그 본분을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가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저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대중들과 친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방법도 있어, 이런 길도 만들 수 있어라는 걸 직접 이제 몸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배움이 어디 있겠어요. 직접 이제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그렇죠.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관객들에게도 대중성이라는 게 별거 없거든요.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게 대중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뭐 특별한 것을 어떤 만든다라기보다는 우리 실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화단을 많이 가꾸잖아요. 그럼 꽃을, 누구든지 꽃을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음악과 꽃과의 어떤 융합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꽃 박사님이 계세요. 박선주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교수님하고 같이 우리나라의 사계절 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꽃에 관계된 노래를 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봄에 목련화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목련화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꽃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내 사랑 목련화야 노래하잖아요. 와. 그럼 그냥 웃으시잖아요, 우리 남선님도. 너무 좋네요. 네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와인. 네네. 그 와인 워낙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어렵죠, 또 너무 어렵잖아요. 많고, 방대하고. 근데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와인 이야기도 와인 박사님하고 같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와인하고 관계된 뭐 프랑스 와인, 이탈리아 와인, 그다음에 뭐 미국을 대표하는 나파밸리 와인, 뭐 다양한 이런 와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라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보세요. Que cuando, como y donde tú siempre me respondes, quizás, quizás, quizás. Nous amons sans faire de 근데 저는 또 이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우리가 음악회나 뭐 다른 무용이나 이런 공연을 갔을 때 공연을 하는 중에 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휴대폰도 다 꺼놓고 네. 기침도 사실은 하면은 안 되고 네네. 그 실례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네. 요리를 하면은 이거는 필연적으로 뭐 막 달그닥달그닥 하는 소리도 나고 뭐 불치 이런 소리도 나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잡음이 들어가서 이게 공연이 제대로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무대 위에서 요리를 하지 않고 이제 다른 걸로도 인문학 콘서트를 할 수 있는데 요리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요리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예. 음악이나 뭐 오페라나 마찬가지고요. 그냥 우리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우연성의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예를 들어서 4분 33초라고 하는 음악이 있어요. 네네. 네. 앉아요. 존 케이지의 음악이죠. 4분 30초 동안 연주자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소리는 존재해요. 팬이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사람의 기침 소리, 옷기 스치는 소리,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이것들이 하나의 음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음악은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하면서 정확하게 몇 마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표에 그려지는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삶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리가 음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심포니를 하면 네. 각 악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박수를 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4악장이면 네네. 4악장이 끝날 때까지 1악장 끝나고 박수 치면 안 되고 2악장 끝나면 안 되고라고 안 되고만 해요. 네. 왜 안 돼요? 자기가 감동이 되면은 박수를 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감동이 되면 악장 사이에도 박수 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음악이라는 거 모든 예술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동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감동 받기 위해서. 그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가 표현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진정으로 감동을 받은 걸까요? 꼭 깊이 뭐 철학적으로 오늘 음악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꼭 그렇게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이 악보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교수님이 그 달그닥거리면서 하는 그 요리 할 때 나는 그 소리조차도 다 그것도 음악이 음악에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가가면 네. 네, 모든 음악이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그 공연 이름이 만자레 칸타레 아모레인데 원래는 이제 만자레 칸타레 아마레 디제리레라고 하는 디제리레. 네, 이게 이제 로시니가 한 말이에요. 로시니는 굉장히 살아 있으면서 관객들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곡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뭐 푸치니도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인기 있는 이유는 그분들은 항상 관객들이 어떻게 하면 즐거울 것인가만 고민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작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게 어떤 음악적인 완성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음악적인 완성도가 관객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면 좋은 음악들, 그것은 관객들하고 항상 소통해야 된다. 공연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무대 위에다가 주방을 만드는 거죠. 인덕션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커피 세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제 그릇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 콘서트에 오시는 오늘 손님들이 어떤 분이다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네, 이분들이 이제 다양한 그 직업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콘서트에 맞는 컨셉에 맞게 요리도 따로 준비를 하고, 네, 이제 어떻게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그래서 무대 위에다가 아예 주방을 차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관객들에 따라서 그날 공연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메뉴도 다르고요. 네. 그럼 관객들이 그 음식을 먹나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작은 파스타들이 있어요. 파르파는 나비 모양의 파스타라든지, 뭐 펜네, 펜 모양의 네. 파스타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을 만들 수 있는 그 쇼트 파스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쇼 파스타들은 조그마한 용기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조리를 해서 관객들하고 나누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좀 맛도 좀 봐가면서. 그렇죠. 네. 그럼 일단은 공연이라는 게 늘
매번 다르다고는 하셨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실 텐데 스토리텔링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스토리텔링을 원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공연하면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것도 아마 공연 중에 하실 것 같은데 그 요리를 통해서 그 메시지나 스토리텔링이 잘 전달이 되나요? 좋은 그 미슐린 식당이나 네. 이런 데 가면은요. 메뉴판이 없어요. 블라인드 메뉴예요. 예. 그래서 그때그때 셰프가 준비된 메뉴를 이렇게 서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핑계 아닌 핑계죠. 왜냐면은 저도 이제 딱 짜여진 각본 이런 것은 제 스스로가 못 견뎌요. 그때그때 원하는 느낌, 반응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두 커플이 왔을 경우에는 두 사람의 어떤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런 레파토리들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많이 하죠. 그러면 오히려 관객 입장에서는 나를 위한 공연이 준비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큰 위로와 더 큰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감사 인사 진짜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두 커플이 나오면 예. 어떤 노래가 어울릴까요? 고민을 하는 거죠. 네, Quand il me pardonne c'est vrai, il me parle tout va. 그러니까 그죠? 장밋빛 인생이라든지 없던 사랑도 생기고 없던 사랑도 생기는. 예. 그러니까 그 즉시 이제 레퍼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아티스트들하고 같이 얘기는 미리 해놓죠. 오히려 일부러 이제 좀 틀을 정해놓지 않고 그날 관객들의 분위기와 오신 분들의 어떤 반응에 계속 끊임없이 맞춰가면서 그렇죠. 주파수를 서로 맞춰가면서 공연을 완성을 해가는군요. 근데 이런 형태의 공연이 기존에는 없던 거잖아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없죠. 그렇다 보면 처음에 이걸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왜 그런 걸 하냐라고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다 보면은 교수님도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시행착오랄까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다르게 이런 문제가 생기네? 라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반대를 많이 했던 게 저희 안사람이에요. 어머나, 사모님께서 사실 이 콘서트 자체가 그냥 뭐 쇼긴 하지만 최대한 좋은 재료를 준비를 해가거든요. 보통 일반 레스토랑에서 잘 쓰지 않는 뭐 트러플이라든지 푸아그라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만들어 가야 직성이 풀려요. 제가 그러니까 안에는 그 개런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개런티에 버금가는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준비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냥 콘서트 할 때는 그냥 제 목소리만 가지고 가면 되지만 이건 제가 몇 날 며칠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크 하나를 쓰더라도 가장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3주 숙성이 제일 좋아요. 그거 미리 다 숙성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그 무대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시군요. 네네. 한 번은 공연장에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게트를 이렇게 좀 구워야 되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바게트 타이밍을 너무 맞추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에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무대 감독들이 막 뛰어나오고 그 공연장의 연기를 빼내기 위해서 공연이 한 5분 정도 지체됐던 근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항상 요리는 그 시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또 연주, 노래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기가 미디움으로 이렇게 익혀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오래 기다리는 바람에 바싹 익어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무대 위에서는 긴장을 절대 놓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Tú siempre me respondes, quizás, quizás, quizás. 교수님 성악가신데 요리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또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요리에 정말 진심이시라고. 그럼 요리 관련해서 자격증도 좀 많이 갖고 계시겠어요? 뭐 양식 조리사 뭐 자격증 이런 것도 있으세요? 조리사 자격증은 아니고요. 네. 그건 사실 이제 경험이 필요하니까 많은 시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푸드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네. 디스플레이 네. 하면서 음식하고 테이블 세팅을 이렇게 맞춰가는 뭐 그런 거라든지 와인도 이제 기초적인 소믈리에 이제 기본 자격증, 뭐 이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뭐 요 정도 갖고 해요. 오, 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만 해도 아니 원래는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자격증까지 언제 다 준비를 하시고 정말 그 요리의 진심이라는 얘기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었네요. 그냥 요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또 최근에 뭐 이탈리아로 식도락 여행을 가셨다고 뭐 전국을 운전해서 돌았다는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뭐 어떤 그냥 휴가차 가신 거예요? 아니면 뭐 목적을 갖고 가신 뭐 거예요? 휴가 겸 예. 뭐 이제 환갑 기념으로 아내가 이렇게 여행을 보내줬어요. 이탈리아가 이제 20개 주거든요. 각 주마다 대표적인 요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20개 주를 직접 운전을 해서 그 지역의 유명한 작곡가나 뭐 성악가들을 이제 모니터링도 좀 하고 그래서 어떤 음식이길래 어떤 음식을 먹길래 이런 음악가가 나왔을까를 궁금해했고 또 그걸 직접 한번 목도해 보기 위해서 한 11,400km 정도 한 달 동안이요. 네. 그동안에도 워낙 식견이 많으셨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또 펼치게 될 공연 그 만자레 칸타레 아모레가 네. 더 깊이 있어지겠네요. 기대합니다. 네,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들이 한국 분들하고 굉장히 잘 매칭이 잘 됩니다. 어느 정도 간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 요리는 굉장히 그 다양해요. 이야깃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는지 태어나게 됐는지를 또 많이 이번에 접하게 됐고요. 또 그런 이야깃거리들을 많이 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콘서트에서 그런 얘기들을 또 재미있는 이야기보따리들을 많이 풀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뭐 요리도 같이 접목을 해서 많은 분들께 좀 더 클래식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들을 많이 하고는 계시지만 이런 질문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오페라는 뭡니까? 오페라가 왜 좋죠? 뭐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오페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페라는 글자 그대로 보면은요, 그냥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이탈리아의 작품. 네. 그런데 이제 그 작품은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예,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시작이 신화였어요. 신화. 네, 신화를 가지고 최초의 오페라 오르페오 그리고 에우리디체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스의 신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페라가 1598년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만들어졌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로 오페라가 퍼져나가면서 처음에는 귀족들이 자신들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신화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부와 권력을 드러냈던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일반 대중들이 또 얼마 지나서 즐기기 시작한 대중문화로 이제 바뀌게 돼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48년에 라트라비아타가 최초로 공연이 돼요. 그 당시 기사를 보면요. 네. 역시 그런 시선이었어요.
이건 귀족 문화다. 그때도 이미 뭐 좀 상류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보러 가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1948년이니까 우리가 막 해방된 이후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러 갔겠죠. 이제 우리나라 그 음악계에서는 오페라는 뭔가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 동춘유랑극단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그 동춘유랑극단은 서커스를 함께하는 이제 일반 대중음악극단이었거든요. 그것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오페라는 딱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오페라는 일반 대중들이 즐기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즐기는 거야. 이런 의식이 잔재해 왔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 재밌는 연극이나 인기 있는 연극들은 소극장에서 몸 부딪히면서 감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페라는 왠지 큰 장소에 가고 뭔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서 앉아서 다 차려입고 가야 될 것 같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신화적인 서양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줘야만 되는 이런 걸로 인식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식부터 우리가 조금씩 바꿔나가야 오페라가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냥 평소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의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작품, 우리 한국 이야기로 만든 한국의 오페라는 1950년에 이제 현재명 선생의 춘향전이 최초거든요. 그게 그렇게 오래됐나요? 1950년에 네, 만들어졌나요? 195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뭐 왕자호동이라든지 콩쥐팥쥐라든지 이런 우리 이제 민화를 가지고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이 서양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표현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전통 음악이 있다. 한국 음악이라고 하는 전통 음악이 있기 때문에 서양의 음계로 된 오페라지만 우리 한국의 전통 음악을 이 서양의 오페라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 초기의 선생님들은 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동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심청전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만드시면서 신창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성악가들에게 우리의 그 전통 창법인 판소리 창법을 도입을 해서 오페라를 작곡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초연을 못했어요. 성악가들이 이 판소리의 어떤 소리를 노래를 하려다 보니까 목이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악가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 심청전이 공연에 올라가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이 한국 음악에 대한 수요도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또 연주자들도 많아졌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 한국의 오페라 75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과연 한국의 오페라는 뭘까?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이탈리아에서 오페라가 만들어졌지만 영국으로 가서는 그 핸델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에 의해서 이탈리아식의 카스트라토들 있잖아요. 그건 또 남성이 그 여성 소리를 내는 이런 목소리들로 오페라를 만들었어요. 프랑스에 가서는 루이 14세 영향 때문에 발레가 들어가는 그래서 오페라가 보통 3, 4막인데 5막짜리 오페라가 있어요. 이건 그랜드 오페라라고 해서 한 막이 완전히 오페라 속에 춤이 들어가는 거예요. 발레로 되는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에 맞게 오페라가 변화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양의 오페라를 이탈리아 오페라, 독일 오페라, 프랑스 오페라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공연을 해요. 그게 온전한 것처럼 얘기를 해왔어요. 왜 우리는 한국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못하지? 그리고 한국어로 창작 작품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왠지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정통 오페라가 아닌 것 같고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창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오페라라고 그러지 않고 그러네요. 창작 오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차르트나 베르디나 푸치니나 다 창작 아닌가요? 그러네요. 정말 논리가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오페라, 한국 오페라는 한국 오페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물론 작곡가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죠. 교수님은 좀 그런 시도 하지 않으셨나요, 그동안? 판소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판소리 형식이 오페라 형식하고 똑같이 맞아요. 네, 레시타티보, 아리아, 그다음에 춤,
그다음에 관객들 이게 똑같은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를 가지고 한국의 오페라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도 하고 있고 저도 일정 부분 이제 아이디어도 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제 스스로도 이제 그 판소리에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노래를 따로 빼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걸 단가라고 해요. 네. 예, 그래서 그 단가를 가지고 이제 제가 몇 곡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한 2년 후에 그 단가로 독창회를 한번 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성악가가 부를 수 있는 한국의 판소리 음악은 뭘까? 기대 한번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 sorte la ciuffa le saculatee parole che appagano gli ardenti desiri. 저희 이제 포항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포항도 그렇고 이제 저희 인근 지역 경주도 그렇고 소도시다 보니까 오페라를 접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오페라 공연이 또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잠시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또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시잖아요. 포항과 경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좀 특색 살린 오페라 어떤 식으로 좀 기획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페라도 뮤지컬처럼 우리가 뮤지컬을 쉽게 하는 이유는 선율이 아름다운 노래 듣다가 딱 대화를 하잖아요. 네네. 그 대화 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 대화를 하면서 오페라가 진행이 되면 될 수 있다. 누구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와 포항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멜로디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감 있는 멜로디로 또 노래를 하다가 또 이야기를 하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페라 그러면은 막 선율 뭐 이렇게 하면서 어려워 들어도 어려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다가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향가 오페라를 경주의 왕경 오페라단의 네, 예술 감독이신 신문식 선생님하고 함께 이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경주의 향가를 가지고. 그렇죠. 그 첫 작품이 이제 죽지랑이었어요. 네, 신라화랑. 그리고 이제 선화공주, 서동과 예, 선화공주, 처용 뭐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수로부인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재미있게 제목을 좀 바꿔서 만들고 해서 현재 4개 작품을 완성이 된 상태이고요. 그 작품에 저도 이제 뭐 가수로 참여하기도 하고 단역으로 참가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연출도 했고요. 네, 하면서 이제 이 작품들은 하나의 경주의 문화 상품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다시 리바이벌 시켜서 이제 계속 좀 수정해 나가고 공연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재밌게 전해 내려져 오고 있는 전승되어져 오고 있는 민화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로 어렵지 않게 재밌게 코믹하게 네, 이렇게 대본들을 만들어서 오페라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작품들이 나올 것 같고요. 저도 뭐 여행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녀봐도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상품화가 문화 상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거리들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다양한 문화 상품으로 만들면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참 여러 시도들을 해 오시면서 많은 분들께 오페라 클래식을 좀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국적인 오페라를 만드는 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꼭 참여를 하면서 성과를 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또 요리와 어떤 음악과의 그 어떤 융합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책도 좀 써보고 싶고요. 좋죠. 네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페라에 대해서 훨씬 더
친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연말에 아마 많은 분들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이런 공연들도 한국 오페라 2년 뒤에 네.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